네,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첫 외부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았습니다. 통합 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한 호남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일주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 걸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셉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뇨한 혁신위가 첫 외부 일정으로 5.18 묘역 참배를 했는데요. 오늘 어떤 발언들이 나왔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80년 대학 1학년 때 도청을 들어가서 통역을 했는데 북쪽에 향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총이 왜 남쪽으로 향한지를 모르겠다. 우리를 그 공산주의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일 애국가를 부르고 매일 반공 구호를 외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에서 이분들을 다 포용하고 어디든지 가서 자랑스럽게 그 자기 조상이나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나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네,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이었다라면서 혁신위가 첫 외부 행보로 광주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그동안에도 저희 당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여러 기리는 메시지를 많이 내왔습니다만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직접 참여했던 분이라는 데서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당 대표나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급 이제 장에 해당하는 인사들 중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직접 참여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매우 드물 것 같은데요. 이뇨한 위원장은 방금 보신 것처럼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광주로 들어가서 시민군의 통역을 자처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해외에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끼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개인적 인연이 있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기리고 또 추모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진정성과 힘이 실리지 않나 싶고요. 예. 이제는 뭐 보수 진보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이 없이 하나 되는 것처럼 또 마찬가지로 이뇨한 위원장이 지난주에는 저희 지도부와 함께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함께 참석을 했거든요. 예. 호남과 진보 진영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를 같이 인정하고 기리고 좀 지역이나 정치 진영을 떠나서 우리의 어떤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예, 첫 일정으로 5.18 민주화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 의미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저 모습이 국민들께 감동을 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대만 해도 사실은 국민의힘 계열이 야당이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좀 극우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5.18 묘지에 당시의 비대위원장이 간다 뭐 이런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되려 변죽만 울리는 일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되려 저기에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정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진실화해위원장은 아직도 5.18에 북한군의 개입설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발언을 철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5.18을 모욕하는 인사를 장갑끝 인사로 두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임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당의 혁신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느라 시간을 때우고 있다. 이런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아쉬움을 표현하신 건 제가 100번 이해합니다만 하지 않아야 할 일이라는 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새로운 혁신기구가 출범했을 때 특히나 개인적 인연이 있어서 5.18 민주화 묘지를
이 참배하는 것 이걸 부족한 일이라고는 평가하셔도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이걸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다 이건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아서 정정을 꼭 하고 싶습니다. 예. 첫 외부 일정으로는 광주행을 선택을 했고요. 또 내놓았던 1호 혁신 안건 대사면이었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등 이 당의 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사면하는 부분들 이걸 1호 안건으로 내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배경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최고위 발언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통합을 위한 대사면 어려운 결정이고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안건이 저희 지도부에 접수되지는 않았는데요. 저희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숙고할 것이고요. 다만 한 가지 이분들이 잘해서 지금 사면을 해주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의 통합을 위해서 인요한 위원장도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 저희 지도부도 사면해주면 안 된다는 문자가 매일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민생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라는 의미로 인요한 위원장이 이 통합 대사면이라는 화두를 띄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뭐 개인적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옹졸하게 속 좁은 모습 보여주는 것은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요. 이 대사면에 해당하는 분들도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전제된다면 저희도 인요한 위원장의 뜻을 좀 무겁게 받아들여서 더 숙고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입장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저희 연합뉴스TV에 주말에 나와서 이 당사자들과 좀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준석 전 대표의 뭐 라디오 발언을 보니까 전혀 만날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뭐 지도부에서 이 혁신안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반발이 되고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근데 전 이게 참 아쉬워요. 정치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들 잘 살게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데 인간적인 도의가 정치적 유불리나 정치공학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인요한 위원장은 여당의 혁신위원장이 아니라도요.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4대가 기여한 우리 사회의 사실 영웅이자 원로입니다. 그런 분이 만나자고 하는데 조건을 따지면서 못 만날 이유가 대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만나지 않겠다 계속 손을 내미는 인요한 위원장의 이 어떤 화해 제스처를 거부하면 거부하는 쪽만 옹졸해지고 속이 좁아 보일 뿐이다. 좀 통 큰 정치를 이제는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치 이전에 이 우리 사회 대선배의 이런 노력 앞에서 후배들이 조금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연일 글들을 올리고 있고 네. 이준석 전 대표도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서 강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혁신안을 내놨는데 1호 혁신 안건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네. 목요일쯤에 공식화할 수 있다라고 김경준 최고 혁신위원이 얘기하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반발하는 배경들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짚을 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우선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화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해를 하더라도 원래 사이가 틀어졌을 때도 그 사이가 틀어진 것에 대한 바로잡음이 있으면서 다시 화해를 해야 진정한 화해가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 둘 다 좀 서로 친해져. 너희 불편해 그 하니까 되게 불편해. 뭐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우선 이번에도 징계가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라고 반성하면서 이 징계를 철회한다든지 유예시킨다고 했으면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반응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지금 사이가 안 좋으니까 당에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냥 화해해 이렇게만 하니까 문제가 하나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더는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혁신위원회가 일호안으로 다뤄야 될 것은 국정기조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최수근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한 입장의 변화라든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의 변화 혹은 아니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의 변화 이런 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바라는 국민의힘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변죽만 울리는 또 혁신안을 1호안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 자체는 본질적인 혁신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영남 중진들이 서울에 험지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발언을 내놨어요. 이게 계속 나오고는 있거든요. 이 발언들이요. 지금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근데 저는 이 이뇨한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과 인터뷰가 주말 내내 화제였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최근 정치 이슈의 중심이 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적재적소에서 이슈 메이킹을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이게 이슈가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영남에 계신 우리 당의 중진 국회의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들의 고독한 결단이고 희생이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걸 콕 집어서 강제할 수는 없죠. 다만 이게 화제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역동성을 담보한 일이라서 좀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만약에 혁신위에서 이 안건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룰을 건드려야 돼요. 이게 스타들 나와라라는 건 조금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개인 의견이고 뭐 매번 양당이 정치혁신 거론할 때마다 구청장이나 시장처럼 국회의원도 동일 지역구 3년임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또는 3선 이상 같은 경우는 경선 시에 감점을 준다던가. 보통 청년과 정치 시민들은 가산점을 받거든요. 근데 3선 이상 중진은 그만큼 그 지역 기반이 탄탄할 테니 감점을 받아들여라 하는 식의 어떤 룰을 저희에게 안건으로 올려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의결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뭐 스타들 서울 와라가 안건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건은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고 톡톡 튀는 정치적 아젠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젠다는 최고위에서 의결하고 말고 할 사항은 아니고 계속 언론과 방송 또 국민 여론 속에서 이 아젠다가 움직이면서 좀 생명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단순히 지금 이슈를 던지고 이 여론이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를 보기 위한 차원에서 좀 이 얘기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거보다는 겁니까? 훨씬 더 벌써 생명력을 얻은 것 같아요. 지금 영남 중진 의원님들 장난 아니거든요. 이 발언 이후에 물밑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는 동요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럼 지금 실명이 언급된 의원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네네. 뭐 좀 어떻게 대응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연말이나 총선 가도가 본격화되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저희 당의 우호적인 지역인 영남에서 건강한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 있는 의원들 중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긴장감을 느끼게 된다. 그 자체가 양당에게는 저는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의힘에서 사실 이달 초에 부산의 하태경 의원이 관련한 이야기를 했었고 어느 정도 네. 논의가 됐다가 이제 또 혁신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좀 받아들일까요, 영남 의원들은? 그러니까 이게 그 릴레이로 이어지는 것.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처럼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신의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를 떠나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험지인 서초로 가겠다고 했고 우상호 의원도 불출마를 하겠다고 한 바 있지만 그리고 더 이어서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에서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제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것이 제도화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최근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대중적인 어떤 전달력이 좋은 이뇨한 위원장이 이야기해서 이슈는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뇨한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혁신위원장 맡기 전부터 이제 뭐 인재 영입 대상이다, 뭐 이제 뭐 서대문 갑에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선을 좀 그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결이 좀 다르다고 보는데요. 이를테면 중진이나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여러 번 하신 분들은 네. 혁신이나 공천을 거론할 거면 본인 거치 결단하고 하는 게 맞죠. 예. 이미 충분한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뇨한 위원장은 정치를 안 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는 지역도 저희 당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좋은 지역, 우리 당 현역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민주당 현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뺏어와야 되는 격전지예요.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이뇨한 위원장이 출마를 하는 게 이 혁신위에 대한 책임감을 더 키울 수 있는 일 아닌가. 혁신이 성공해서 정당 지지율이 높아져야 출마했을 때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아무 이 혁신한 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난 이거 하고 끝이라는 것보다는 이 혁신위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그로 인한 당 지지율 상승으로 내가 당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목표가 있어야 더 절박해지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뇨한 위원장 개인의
이 서대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혁신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좋은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 좀 동감하는데요. 그러니까 인현 위원장의 어떤 혁신의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도 출마를 하시든 안 하시든 별로 국민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고 거기에 이미 국회의원으로 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려놓는다는 것도 실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선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무총장직 조정식 사무총장 유임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지금 유임됐다기보다 그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을 그 다음 날인가요? 그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단들 모두와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정무직 당직자 모두가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명 대표께서 조정식 사무총장과 그리고 정무직 당직자의 유임을 결정하셨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것을 유임 결정했다 이렇게 보기는 일단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조정식 사무총장과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친명이라고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비명 쪽에서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야 좀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지금 사무총장의 변경 자체,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변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건가라는 대전략 사이에서 어떤 정무직 당직자를 포함해서 어떻게 변경을 만들 건가가 중요하지 당장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장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데서는 좀 회의적이어서 그냥 조정식 사무총장의 어떤 거치 여부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건가를 좀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인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 통합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통합하려면 사무총장직부터 교체해야 한다. 이원욱 의원의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사퇴했거든요. 원내대표 포함해서. 그런데 당 실무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이 사퇴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명계다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 체포동의안 가결을 핑계로 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박강원 원내대표 숙청한 데서 지나지 않는 겁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강서구 선거 패배 이후에 임명직 당직자가 대거 사퇴했는데 대부분 다 소위 말하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가 책임지고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비주류만 사퇴한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또 무명에 가까운 그러나 강성 친명 성향의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잖아요. 뭐 정책위 의장 이계호 의원 임명한 거는 잘한 균형 잡힌 인사라고 봅니다만 전반적으로 당 고위직 인사들이 다 친명 체제로 쏠려 있는 셈인데요. 저는 사실 뭐 지도 체제 가지고 친명이 많다는 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은데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니까. 다만 중요한 건 원외의 친명 인사들이 너무 일찍부터 비명계 의원들 현역 지역구에서 너무 거칠게 도전하는 게 이게 당내 분란을 좀 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윤영찬 의원 지역구의 현근택 변호사라든가 양기대 의원 지역구의 양이원영 의원이라든가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야당이 앞으로 공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예산국회가 시작됩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금 민주당은 경제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시정연설의 모습 그리고 내용 어떤 것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여야 원내대표가 소위 말하는 신사 합의를 했습니다. 예. 야유와 고성 그리고 비난, 팻말 등은 좀 자제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이 제기하고 싶은 이슈들 얼마든지 국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압도적 절대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산안 합의 안 해주고 예산 깎겠다고 나오면 민주당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예산 증액은 오직 정부만 할 수 있죠. 서로가 가진 강점이 있기 때문에 타협과 협의를 거치면 되는 일인데 시정연설을 위해서 온 대통령을 야유한다던가 고성을 지른다던가 뭐 하는 식의 수준 낮은 저질 정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게 있다면 얼마든지 민주당이 반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는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예산안에 협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전제로 두고 최소한 우리 정치가 아이들 보기 부끄러운 모습은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통 이럴 때 그 전국에 막 초등학교 같은 데서도 관람도 오고 방청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나라 지도자인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야유 보내고 이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지난해에는 보이콧을 했었잖아요. 네. 올해는 좀 어떤 모습 보일 수 있을까요? 일단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일단 야당에게 협치를 요구하려면 대통령께서도 평소에 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전혀 그렇게 하시지 않다가 본인이 필요할 때 협치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 사과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2023년 예산안 관련해서 다시 추계를 해보니까 세수가 58조 정도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친 적은 있어도 이렇게까지 크게 덜 거친 적은 없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왜 추계하지 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스스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 정부는 재정 건전성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정 건전성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나빠졌어요. 94조의 재정 적자가 더 생기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예상했던 바도 잘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 되면 추경호 부총리가 사임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무능한 어떤 기재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 2023년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2024년에 대한 어떤 협치 요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정 연설 하기 전에 보통 이제 사전 환담 같은 것도 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혹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좀 성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은 나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봐야죠. 일단 국회의 이제 호스트라고 할까요?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장이거든요. 그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떤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고 정치력을 발휘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원내 사항은 또 원내 대표들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같이 대통령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추경호 부총리야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일 잘하는 경제부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5년 동안 무지막지한 유동성 증가로 돈을 찍어냈고 그로 인해서 나라 빚이 450조 가까이 늘어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빚의 폭풍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 정도 허리띠 졸라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도 좀 냉정한 평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재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총선만 바라봤다면 대통령실에서 정부에서 그냥 예산 600조고 700조고 편성해서 돈 펑펑 쓰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국민들께 현금 얹어드렸었잖아요. 이번에도 뭐 불경기 지원금 해가지고 총선 직전에 한 가구당 한 100만 원씩 넣는 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는 저희 같은 청년 세대와 다음 미래 세대들이 나라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예요. 돈 많이 안 쓰면 인기 없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껴 쓰겠다면 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합리적인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예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사전 환담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네. 만나게 될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금 보면 어제 낸 것들 보면은 뭐 미정이다.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사실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야당 대표를 만나셔야 되는데 이제까지 안 만나시다가 아주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만 하고 간다고 하면 그것을 야당 대표가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의지만 있다고 하시면 사전 환담을 조금 길게 잡아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재정 건전성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셨으면 실제로 그것을 이뤄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올해 45조 정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 90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한 추경호 부총리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무능하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